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서민의 애환을 싣고 달리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결국은 단종이 된다고 합니다. 택배와 세탁업을 하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이 많이 타시던 차인데요. 작아서 좁은 골목골목을 달리기도 쉬웠고요. 생각보다 또 물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했죠. 이번이 한국 GM이 단종을 선언한 것은 환경 기준과 안전 기준을 맞추려면은 비용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이유였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청원서를 내면서까지 단종을 막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업체 간의 협상이 결렬된 상태인데 한국 GM이 이번 단종을 기회 삼아서 오히려 다른 기준까지 완화해달라, 이런 배짱 요구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협상이 결렬된 것 아니냐,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영세상인의 발이었던 두 차종이 사라진다니 일단 안타깝습니다. 다른 차로 대체하려면 가격이 두세 배나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겁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오피스텔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거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준비했고요. 3부에서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느냐, 이 논란과 함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너무 비실비실한데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사실은 큰 폭으로 좀 빠질 거라 생각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15.48포인트 0.78% 하락해서 1977.97, 1970선으로 밀려났고요. 네. 코스닥 지수는 좀 잘 지키는가 했더니 코스닥 지수 역시 한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전반적으로 뭐 시장은 뭐 부진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외국인 투자들 주식시장 코스피에서는 2,1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고요. 선물시장에서는 한 1,0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으니까 외국인들에 의한 수급 부담이 뭐 조정의 빌미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 투자들 연말에는 좀 이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조금 더 주식을 사주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뭐 12월 들어서는 뭐 매도 우위가 더 보이고 있다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오늘 뭐 좀 안타까웠다고 할까요? 좀 특이했던 점은 미국에서 예산안의 합의가 예상보다 좀 빨리 이루어졌는데 예. 오히려 이것이 이번 다음 주에 있을 FOMC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뭐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또 반작용을 통해서 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었다, 뭐 이런 점도 뭐 부정적인 요인이었고요. 중국에서는 뭐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아직 끝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도 끝날 텐데 이런 점, 여기서 뭐 이제 경제 성장률의 수준은 뭐 우리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테이퍼링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우려가 됐다가 또 뭐 호재가 됐다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울고 싶은 사람 뺨에 때려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게 성장률을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들고요. 뭐 테이퍼링은 뭐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리는 게 계속 울고 있는데 또 울고 있는데 예, 뺨을 때렸다라면 네. 더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 12월 달 다음 주에 있을 FOMC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시행할지 안 할지 여전히 뭐 확률은 50대 50이니까 네. 뭐 한다 안 한다라고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0대 50이라면은 테이퍼링을 안 했을 때 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수익률, 반대로 테이퍼링을 했을 때 빠지는 하락폭이나 조정률,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테이퍼링을 안 했을 때 올라가는 것보다 했을 때 빠지는 게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네. 한다면은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계속해서 기대했던 것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는 이 낙관 편향적인 기대가 계속 중국을 향한 이 애증의 관계로 바꿔버리는 것 네.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효용성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정책을 펴가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놓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신중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해석을 예, 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좀 어려운 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던 게 통신업종이었고 또 전기 가스업종 같은 것들이었는데 오늘 또 에너지 계획 때문에 그런지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일단 통신은 뭐 이 KT가 그동안에 부진해서 좀 떨쳐나면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좀 뭐 높은 평가를 줄 수 있겠다 보겠고요. SK텔레콤도 뭐 포함해서 마감을 했으니까 이런 방어력은 뭐 보여주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정액가스 업종, 이 유틸리티라고 하는 업종은 정부 정책에 너무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네.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어떤 뭐 주가의 흐름이라거나 이 이익을 계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이럴 때 좀 방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방어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그렇게 네. 본다면 연말로 갈수록 이 배당에 대한 매력, 이 주가에 대한 안정성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이 통신주의 관심은 좀 더 높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장세 보면은 그냥 연말까지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내일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요? 단기적으로 보면 내일은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니까요. 네. 뭐 아무래도 수급 측면에서는 오전은 좀 눌려 있지 않을까. 여전히 뭐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시장을 흔들기보다는 아마 배당을 받으려는 성향이 네. 높아질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비단 내일뿐만이 아니라 한 조금 더 연말까지 시계를 넓혀본다면 뭐 환율이 좀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지만 원엔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원엔 환율이 1,000원 밑으로 갈 것인가 이거 조금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엔 환율에서 원화가 엔화 대비 더 강세로 간다면 뭐 자동차, 철강 이런 업종은 좀 피해 가시고 내수 관련된 서비스 업종,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 투성인 것 같네요. 뭐 연말에는 네. 조심하는 게 오히려 더 뭐 마음 편하게 주말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경제 뉴스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오늘 네. 또 발표가 된다고 하죠? 예. 오늘 오후에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청사에서 지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뭐 대체로 이제 알려진 이제 윤곽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채 문제입니다. 네. 부채 문제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그러니까 뭐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이런 데들의 부채가 지금 12조 원. 이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 부채 규모와 거의 육박하는 네. 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아마 이제 이번 대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지금 근데 아마 발표 시점이 조금 있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시 반부터. 예, 보도 아마 엠바고 뭐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긴 한데 큰 윤곽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부채 비율을 어쨌든 지금 최대한 이제 끌어내리는 쪽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채를 줄이는 것과 그러니까 재무 구조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경영이 굉장히 방만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지불한다라든가
이 직원들의 고용을 자녀까지 고용을 해주는 이른바 고용 세습 예.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구조 빚을 줄임으로써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의 큰 골자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과다한 복리후생,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울 수밖에 없는 과다한 복리후생, 방만경영 이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각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들한테 네.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받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각 공기업들은 아마 이제 이행 계획을 내야 될 것이고요. 그 이행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이행 실적이 위협할 경우에는 아마 이 평가를 받아서 공공기관장이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도 될 수 있는 그런 강도 높은 방안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따 저희가 3시 30분에 현우석 부총리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중계를 받을 예정인데요. 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네. 기관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쪽에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초점이 좀 될 것도 같네요. 네, 현 부총리가 이제 이 모두 발언 부분은 지금 이제 네. 소개가 됐는데요. 그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고 한시라도 해결을 미뤄선 곤란하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들이 지금 강력하게 개혁보다는 저항만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가 이제 뭐 파티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서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국민들의 반응은 이런 신의 직장 공기업에 대한 이 국민들의 반응은 한시라도 빨리 더 강도 높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히려 해당 공기업들은 저항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우리가 빚을 떠안는 거다. 그리고 복리후생은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한 건데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과대평가되고 과대포장돼서 언론에 소개됐다. 이렇게 지금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네. 현 부총리는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저항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혁을 해라. 이런 쪽으로 오늘 아주 강도 높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자구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공기관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사실은 공공기관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저도. 다만 그 방만하지 않는 방만함을 없애는 방향으로 뭐 그야말로 복리후생을 줄인다거나 네. 그걸로 공공기관의 빚이 줄어든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그 부분대로 풀어야 될 것이고 이 방만한 경영,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이거는 또 이것대로 가야 될 것이지. 네. 마치 이 도덕적 해이 문제만 풀리면 공공기관의 모든 문제가 함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사실은 좀 난센스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좀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중요한 건 실행이겠죠. 그렇죠. 예. 항상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은행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나요? 사실 은행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제 뭐 빈번하게 있었고, 네. 근데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성이 강화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1금융권, 금융권을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정보 유출 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한국 스탠더드 차트드 SC은행이죠. 여기하고 시티은행 두 군데서 고객 대출 정보 13만 건 정도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뭐 최대 규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창원지검 이쪽에서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10만 건, 한국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3만 건 정도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그 혐의로 이 업체들 관련 업체들이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이 공교롭게 두 군데가 다 외국 기관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스탠다드 차트도 그렇고
시티은행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물론 어떤 관리의 실패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빼간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통적으로 외국기은행에서 이 발생했다는 거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은행 모두요. 사실은 경영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죠. 네. 그다음에 규모 외형 확대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두 은행들은 그래요. 점포를 예, 줄이고 예. 대신 대출 모집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 모집인처럼 대출 모집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점포 영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개인 베이스의 영업을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고객 정보 유출도 이런 그 대출 모집인 이쪽 채널 쪽에서 지금 새 나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뭐 개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외국계 은행의 축소 지향적인 경영 그리고 과도한 점포 축소 전략 이런 것들이 이런 또 이 큰 대형 사고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이제 우리에겐 좀 익숙해졌는데 네. FTA 경제 영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경제 영토라는 건 이런 겁니다. FTA 경제 영토라는 거는 이제 예컨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FTA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들의 GDP를 다 더해보는 겁니다. 경제 규모를. 예, 경제 규모를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나라가 FTA를 맺고 있는 FTA를 맺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사실상 하나의 경제 권역에 포함됐다는 뜻도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 영토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GDP 전체를 합치면 과연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어쩐지 높을 것 같았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네. 2004년에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해서 네. 지금 웬만한 나라들하고는 다 맺었습니다. 특히 그렇죠. 미국하고 맺었죠. 유럽연합하고 맺었죠. 유럽연합은 26개국하고 맺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세안 같은 경우도 10개 나라고 하고 있고 총 그 나라를 합치면은 46개 나라가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46개 나라의 GDP를 다 더하면은 40조 3천억 달러. 그래서 전 세계 GDP의 57.7%,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규모의 한 절반 정도를 해당하는 지역과 우리나라가 FTA를 맺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네. 근데 아마 중국이 포함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아마 단연 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참고로 1위는 칠레입니다. 그렇군요. 칠레가 전 세계 GDP의 78%에 해당하는 국가를 네. FTA로 커버하고 있고요. 2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64%, 우리나라가 57%로 세계에서 경제 영토가 세 번째로 넓은 나라. 경제 영토가 넓다기보다는 네. 엄밀하게 말하면 그만큼 FTA를 많은 나라와 맺고 있는 국가. 세 번째 국가로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네. 이 경제 영토 개념이 전체 글로벌 GDP의 1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쩐지 이게 높은 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하지만 예. 뭐 어차피 큰 흐름이긴 한데 예. 10년 만에 어쨌든 이렇게 네. FTA를 맺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추진력은 네.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음과 양이 다 있겠지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의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 공연 관객동원 1위. 저력의 가원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우 앵콜 공연 12월 7일과 8일 부산 빅스코에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무대 위의 작은 거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한길 5번이잖아.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니까 준비해야지. 아니, 어떻게 준비하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도로 왼쪽에는 홀수번호 건물이, 도로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네,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민원 신청할 때도 각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우편물, 택배 보낼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도로명 주소. 안전행정부.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파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피스텔 정확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무실과 호텔을 겸한 복합 빌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업무를 보시는 분도 있죠. 근데 오피스텔 그러면은 어떤 범위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오피스텔 관리비는 아파트같이 매겨질까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피스텔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자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서울시 윤호중 건축정책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파트 관리비 점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예. 집합 건물까지 점검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 그럼 오피스텔이 이 집합 건물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집합 건물에 포함이 됩니다.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요? 일단 하나의 건물에 네. 소유자가 이제 2인 이상으로 이제 구분된 건물을 말하고요.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법령상 이제 민법 영역인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집합건물법은. 네. 집합건물, 예. 그러면 오피스텔이 들어갈 거고요. 예. 상가 건물이 들어가나요? 상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중에서 이제 300세대 이하. 네. 그 아파트 대상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300가구 이하일 경우에 이런 것들이 집합 건물에 들어가는 건데 조사를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건가요? 예, 현재 그 서울시에서 네. 그 맑음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현재 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사 기간 중에 이제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에 네. 거주하시는 분들로부터 부조리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해서 실태 네. 점검을 지금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민원들인가요? 주로 이제 그 소유자가 아닌 자가 이제 관리인으로 네. 그 아파트로 말하자면은 입주자 이제 대표 회장격인데요. 네. 행사하고 있으면서 건물 운영 수익금을 이제 개인이 착복한다는 민원과 네. 이제 주민 수익이 되는 사업, 예를 들자면 재활용품 매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히려 이제 낮은 가격으로 네.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 또 공사 등 용역을 할 때
경쟁 입찰을 안 하고 이제 특정 업체에게 네.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높은 가격으로 일감을 이제 몰아준다는 민원 등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주로 이제 관리인의 횡포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쇄도했습니다.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예, 네. 비슷한데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여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어떤 견제 세력들이 상호 간에 존재가 하고 있는데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네. 개인 1인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는 아파트보다는 좀 상태가 현실이 좀 안 좋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또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경우고, 그렇죠. 예,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제 관리인이 하게 되는데 그게 좀 임의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또 오피스텔이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투자 상품으로서도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도 어느 정도의 인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1, 2인 가구가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네. 건물주들은 주로 임대 수익용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 이제 현재 서울시내 오피스텔이 약 한 1,498동에 네. 한 14만 5천 호 정도가 현재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실태 점검을 하신 대상은 얼마나 됐나요? 이번에 실태 점검을 한 대상은 민원이 제기된 현장 중에서 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7개 건물을 선정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네. 부실한 게 이제 많이 나타났겠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비를 그러니까 아무데나 쓴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 증발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민원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들 다 어디로 간 걸로 나타났나요?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외부에 네. 어떤 위탁을 해서 이제 사용료를 받거나 이런 그 현장이 많거든요. 그럼 건물 운영 수익금 자체가 지금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지출 증빙 자료도 없고 그 돈이 네. 예를 들면 18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에 대해서 그 어디에다 썼다라는 구체적인 명시도 없고 그냥 그 돈만 인출해 가가지고 이제 통장에 제로로 남아 있는 네. 그런 실태가 좀 많이 발견됐습니다. 어디다 쓴 것까지는 발견을 못 하셨고 일단 없어진 것까지는 발견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조사를 하는데 조사 못하게 거부한 것도 있다고 그래요? 예. 저희가 7개 건물을 선정을 해서 네. 조사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중에서 3개 건물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 왜 자기 건물에 와서 점검을 실시하느냐 하면서 이제 점검 자체를 거부를 해서 네. 점검반이 현장에서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행정청에서 어떤 현장 조사건하고 자료 요구권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집합건물법 자체는 민법 영역 자체로서 주민 분쟁이 발생됐을 때는 소송 등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예. 행정 개입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데 집합 건물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뭐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통해서 많은 제도 개선 과제를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행정의 개입 근거하고 회계 감사가 좀 필요하고요. 네. 관리비 등 집행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의 이제 근거 마련을 통해서 내가 낸 관리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건물의 운영 수익은 얼마인지 등을 이제 알 수 있게끔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지금 마련을 해서 중앙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일단 실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서 네.
일단 집합 건물 관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법령이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 집합 건물법 내에다가 예. 내에다가 이제 행정의 그 개입 근거하고 네. 그 어떤 조사를 거부했을 때의 벌칙 조항 같은 경우를 네. 이제 법령 개정을 통해서 넣는 거죠. 네.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이죠. 예. 그게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비를 공개를 해서 예. 아파트가 어느 정도 관리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지금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오피스텔이나 이런 집합 건물을 관리비를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개할 수가 실질적으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관리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관리사무소에 가서 요구를 해도 네. 공개 자체도 잘 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 법적으로 또 아파트와 같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네. 하나도 이제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죠. 생각보다 좀 많이 불투명한 곳이네요. 예, 맞습니다. 행정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재활용품 같은 것들을 팔아서 내는 수익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게 수익 계약하고 그러면은 많이 남겨 먹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내부 규약으로는 200만 원 이상의 공사 같은 경우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 예. 그 규정이 있기는 하군요. 예. 내부적으로 주민들끼리 만든 규약이. 예.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거는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라면 이건 11개로 쪼개가지고 네. 200만 원 이하로 같은 공사를 다 쪼개서 이제 수의 계약을 이제 특정 업체한테 주는 식으로 네. 거의 그 공개 경쟁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예.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고쳐지려면 일단 좀 법령부터 고쳐져야지 되는 그런 그게 부분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 윤호중 건축정책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홈쇼핑 자주 보시나요? 이 화면 보다 보면은 아주 실감납니다. 제품의 성능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아, 예. 지금 3시 반부터 현우석 부총리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핑을 시작을 할 텐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생활경제 상담센터 연결 대신에 현우석 부총리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다 부채로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과잉 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망 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부채 감축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은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며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3가지 원칙에 의해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동안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채 감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말에 부채 감축 실적을 중간 평가하여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고 성과급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부채 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 중 7개 기관에 부분 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6개 기관을 추가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방만 경영 정상화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어긋난 복리 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시키겠습니다. 과도한 복리 후생 사례를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기관별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마사회, 지역 난방공사 등 과도한 복리 후생 등으로 방만 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2013년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실적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등은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그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수 체계도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경영진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임원 보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융, SOC, 에너지 분야 기관장 등의 성과급 상한을 크게 낮추고 비상임 이사의 수당은 월정액과 회의 수당 등을 포함해도 최대 연 3천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중점 관리 대상 기관은 2014년 3분기 말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 동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간 부실 경영으로 자주 지적되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를 통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보 공개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현황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여 부채 관리와 방만 경영 문제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 원인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소상히 공개하겠습니다. 복리 후생에 대해서는 고용세습,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등 8대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국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우석 부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들으셨습니다. 공공기관에 지금 누적되어 있는 부채를 확 줄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실적을 중간평가해서 기관장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또 성과급도 제한하겠다. 방만 경영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연결을 아까 중간에 끊었는데요. 박미정 센터장 연결해서 홈쇼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생활경제 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간에 또 발표가 들어가느라고. 네. 예, 그랬는데, 얘기를 제가 하다 말았는데, 홈쇼핑 보면은 정말 감칠맛 나게 홍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살 수가 없죠. 네, 저는 안 사긴 안 사요. 네. 믿을 수가 없어서 안 사는데, 네. 근데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네. 한동안 저희 딸이, 네. 장미칼이라는 걸 사라고 했어요. 막 쇠도 잘라진다고. 예. 네, 막 네. 그럴 정도로 그 네. 과장 광고가 막 되던데. 네. 근데 합리적인 소비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성능을 실험을 하는 걸 보고 사는 게 합리적 소비의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덮어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직 집을 짓지도 않고 조감도 보고 선분양 받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제일 비싼 게 사실 집인데 예. 집도 그렇게 사는데 뭐 물건이야 더 말할 것이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제품을 그냥 뭐 내용 설명서만 보고 광고만 보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불신을 갖다 보니까 직접 시연도 해주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말씀하셨던 장미칼 사태가 났었죠. 아니래요. 셀을 못 우리 딸이 짜는데요. 실망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뭐 독일의 뭐 주방용품사나 네. 뭐 기술 제휴를 했다고 하는데 뭐 중국산 칼날 그냥 무더기로 수입해가지고 원산지 표기도 위반하고 이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계속 불신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사실 없으니까 그냥 보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최근에 또 우리나라 IT 강국, 네. 인터넷과 예. 블로거가 또 파워 블로거가 많이 또 네.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 주부 수준이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하긴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과학 시간에나 했을 법한 그런 예. 실험들을 이렇게 블로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예로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가습기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미덥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습기 말고 이제 지금 에어워셔라는 게 계속 나와서 이제 광고가 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위생성이나 이게 제대로 뭐 물이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까 예, 블로거 한 분이 이제 에어워셔에다 붉은 물감을 풀어놓고 네. 수증기 나오는 쪽에 되게 휴지를 딱 대면 거기가 빨개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네. 물감이 묻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에어워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네. 그 또 한 주부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에서 우리 또 세탁할 때 이런 또 불안이 있어요. 탈수하고 난 다음에 세제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항상 찝찝해요, 좀. 네. 예. 근데 또 이것도 어떤 주부 블로거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세제가 약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대면 알칼리일 경우에는 색깔이 변하겠죠. 네. 근데 이제 요걸 또 해봐서 이게 푸르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그 헹군 물로 자신의 화분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 그런 액션까지 취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소비자가 많아지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영향력이 막강한 일부 블로거들이 가전 업체와 좀 연결이 돼 있다.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예, 이런 거를 센터장님, 저희가 네. 시간이 현우석 부총리께서 가져가셔가지고 네. 예,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파워 네. 블로거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대.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